안녕하십니까. 절세의 달인 문길성 CFP입니다. 오늘은 미성년 임대사업자 등록제한법이 통과됐다는 소식과 함께 징벌적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뉴스에서 보면은 최연소 임대사업자가 2살 배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11살짜리가 보유주택이 19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성년 임대사업자가 모두 229명이고요. 보유주택이 412채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미성년자들이 많은 임대 주택을 갖고 있을까요? 절세 프로그램으로 많이 활용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리 가치가 상승하기 전에 사전에 증여하면 당연히 증여세 절세가 되고요. 본인 명의로 갖고 있어서 상속하는 것보다는 또 상속세가 절세가 되고요. 더더군다나 임대사업자로 장기간 보유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또 양도세도 줄일 수 있고요. 또 본인 명의로 갖고 있는 것보다 자녀 명의로 이렇게 분산시킴으로 해서 임대소득세, 그다음에 보유세, 양도세 이런 것들을 다 절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과거에 부모가 자식에게 현금을 증여합니다. 현금을 증여하고 이 현금을 가지고 자녀는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신보험을 가입할 경우에 계약자, 수익자가 자녀가 되고 피보험자가 부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보험자인 부모가 돌아가시면 사망보험금이 생기죠. 사망보험금. 자, 이 사망보험금이 상속세가 있냐 없냐 굉장히 다툼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모든 지림 회신의 사망보험금 이렇게 이제 부모가 현금을 증여하고 그 증여받은 돈으로 종신보험이나 이렇게 보험을 가입했을 때 사망보험금은 상속세에 해당이 된다라는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한다? 네. 이 소득 발생의 원천을 증여받은 돈이 아니라 자녀에게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원천이 임대소득, 실질적으로 소득세를 계속적으로 납부하는 그 소득으로 이런 식의 어떤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면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상속세가 있을까요? 네. 이거는 정당한 소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상속세가 없겠죠. 네. 그래서 현금을 증여해서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는 자녀에게 소득의 원천을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주는 그런 플랜들이 있었죠. 미성년자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2014년도 22명에서 2020년 8월 229명으로 10.4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나죠?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 이슈 및 부작용이 생겼는데요. 자녀 명의로 갭 투자에 나서가지고 차명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이거는 말 그대로 내가 모든 거를 다 관리를 하지만 명의만 자녀 명의라는 거죠. 그리고 편법적인 증여, 정상적인 증여는 괜찮은데 편법적인 증여 그리고 탈세 수단으로 악용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사회적 이슈와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이 8월 4일 본회의에 통과가 됐는데요. 내용으로 보면 나이와 임대사업의 능력을 미리 따져 등록을 제한하겠다. 즉 나이 만약에 얘가 정말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임대사업 능력이 있다. 아니면 나이가 미성년자는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등록을 굳이 제한을 할 이유는 없겠죠. 그런데 나이가 미성년자고 학교를 다닌다. 그런데 임대사업을 한다. 이게 좀 합리적 의심이 되잖아요. 그리고 임대사업 능력이 없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등록을 제한을 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but 2020년 12월 10일 이전까지는 미성년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찬스라고 그래서 이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될까요? 미성년자에 대해서 징벌적 과세를 도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미성년자 임대사업자에게도 어떤 징벌적 과세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거죠. 임대사업자의 자금 흐름을 전수조사해서 문제시에 등록을 취하하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말 그대로 차명이 된 거죠. 자녀의 명의만 빌리고 본인이 돈 관리하면서 본인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막 이래버리면 자금의 흐름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실질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혼용돼서 관리를 해버리면 결국은 증여한 네 거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사업자의 자금 흐름을 전수조사한다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금의 흐름이라는 것은 통장에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갔냐, 네, 이 부분을 따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증여하고 그 자녀에게 증여했던 그 통장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돈이 다시 내 통장에 들어온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좀 문제의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아무래도 과세관청에서 징벌적으로 도입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이미 하신 분은 자금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징벌적 과세 이거를 견딜 거냐? 즉 증여세 절세가 좋은데 왜 이거 뭐 지금 당장이라도 12월 10일 이전에 나는 그러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주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떤 게 유리하냐 이거죠. 징벌적 과세의 세율이 도대체 얼마냐가 더 핵심일 것 같아요. 그리고 증여세 절세는 자본 수익에 대한 거 그리고 임대 수익에 대한 증여세 절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증여한 자산이 1000만 원인데 이게 나중에 100억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이 증여세 절세는 절대적으로 굉장히 크죠. 그래서 징벌적 과세보다 오히려 징벌적 과세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증여세에서 훨씬 더 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증여세는 두 가지의 절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본수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만 원짜리가 100억이 되는 거. 이게 이제 자본수익에 대한 증여세 절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매년 생기는 임대수익에 대한 절세가 있을 수 있는데 임대수익에 대한 것은 징벌적 과세가 있기 때문에 절세 금액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본수익이 만약에 커질 수 있는 그런 수도권이나 예를 들면 뭐 서울 쪽에 이런 쪽에 어떤 증여 자산이 있다. 그렇다면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징벌적 과세와 증여세 절세의 어떤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 정책 기조가 부동산 투기업체 그리고 다주택자 편법 증여에 맞춰져 있고 이번에는 나이와 임대사 능력까지 따져보고 징벌적 과세까지 염두에 두겠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명심해 두셔야 되고요. 특히나 조금 여러분들이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일단 자금의 흐름을 따지겠다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존에 하신 분들은 자금의 흐름을 명확하게 구분 짓는 거 이런 부분을 하지 않으면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부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의가 만족스러우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그리고 SNS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